나는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김명수입니다. 올해 63살이고요. 33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15년을 강력계 형사로 보냈죠. 화성시는 참 묘한 곳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이랄까요. 제가 처음 이곳에 터를 잡았을 때만 해도 온통 농지와 야산이었는데 지금은 신도시가 들어서고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까지 생겼으니까요. 저희 집도 그 변화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30년 전에 작은 다세대 주택을 장만했는데 지금은 그 일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형사로 일하면서 온갖 사건 현장을 다녔지만 정작 제 삶의 터전이 이렇게 급변하는 것을 지켜보는 게 가장 신기했습니다. 사실 제가 경찰이 될 생각은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꿈은 선생님이었거든요. 1982년 22살 때였죠. 사범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공장이 부도가 나면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된 거예요. 그때가 제 인생 최악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학비는커녕 생활비도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씩 했어요. 새벽에는 신문 배달, 낮에는 과외, 밤에는 주유소에서 일했죠. 잠은 하루에 4시간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마음이었어요. 동기들은 다들 교생 실습 준비하고 임용고시 공부하는데 저는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었죠. 어느 날 밤 주유소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한강 다리를 건너다가 정말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2살 청춘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싶었죠. 그때 다리 위에서 1시간 넘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데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명수야, 내가 포기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니? 하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 결심했죠. 일단 살아보자. 방법은 있을 거라고. 그래서 대학을 휴학하고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했으니까요. 1년 반을 죽어라 공부해서 1984년에 경찰이 됐어요. 처음엔 정말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제 천직이었더라고요. 경찰 생활 초반에는 파출소 근무를 했어요. 동네 순찰, 민원 처리, 그런 일상적인 업무들이었죠. 그런데 5년차 되던 해 강력계로 발령이 났습니다. 1989년이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강력계는 말 그대로 강력 사건을 다루는 곳이에요. 살인, 강도, 성폭행, 방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범죄들을 매일 마주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드라마에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현실이었거든요.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93년 겨울이었는데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범인은 피해자 가족과 15년을 이웃으로 지낸 사람이었죠. 그것도 아주 사소한 층간소음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참혹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범인이었습니다. 평소에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동네에서는 모범적인 가장으로 통했던 사람이었어요. 직장에서도 성실하다고 소문난 사람이었고요. 체포할 때 그 사람이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형사님,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평생 남 한 번 때려본 적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울먹이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선악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걸요. 그 사건을 조사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범죄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작은 오해와 갈등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걸요. 그리고 누구나 그 선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무서운 사실도 깨달았죠. 형사 일에 빠져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에 신경을 못 쓰게 됐어요. 사건이 터지면 밤낮 없이 현장을 뛰어다녀야 했거든요. 아내는 혼자서 2아이를 키우며 집안일을 다 감당해야 했고요. 1995년 제가 형사 6년차 되던 해였습니다. 큰 사건 하나가 터져서 2달 넘게 집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때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둘째 딸이 5살이었는데
아빠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태였죠. 어느 날 밤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이제 못 살겠어요. 아이들한테 아빠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친정에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도 저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돈 벌어서 가족 먹여 살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숭고한 일을 한다고 자부했죠. 그런데 아내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멍해지더라고요. 당신이 범인 잡으러 다닐 때 집에서는 또 다른 가정 파괴범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바로 당신이요. 아내의 이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의 가정 파괴한 범인들을 잡으러 다니면서 정작 내 가정을 파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아내와 새벽까지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아빠가 언제 와? 하고 물을 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혼자서 아이들 키우느라 너무 힘들다고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제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죠. 업무 시간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고, 집에서는 핸드폰도 꺼놓았어요. 주말에는 무조건 가족과 함께 보냈고요. 2001년 제가 41살 때였습니다. 강력계에서 15년째 근무하던 해였죠. 연쇄살인사건 수사를 맡게 됐는데 그때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시기였어요. 범인은 정말 치밀했어요. 3개월 동안 5명을 살해했는데 공통점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죠. 피해자들의 나이, 직업, 지역, 성별이 모두 달랐거든요. 언론에서는 연일 경찰의 무능을 지적했고 시민들은 불안해했어요. 수사팀장으로서 책임감이 엄청났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압박감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그때 정말 살이 10kg은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6번째 피해자가 발생한 날,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요. 병원에 가보니 급성심근경색이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아내와 아이들이 와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신체적인 고통보다 가족들 걱정하는 모습이 더 힘들었어요. 아빠, 죽으면 안 돼요. 하고 우는 딸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군요. 수술은 다행히 성공했어요. 하지만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해야 했죠. 그동안 사건은 다른 팀에서 맡았는데 결국 범인을 검거했더라고요. 제가 놓쳤던 작은 단서 하나가 해결의 열쇠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 모든 일을 내가 다 해결할 수는 없구나. 너무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고 했구나 하는 걸요.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꼈죠. 심장 수술 이후 복직했을 때는 많은 게 달라져 있었어요. 젊은 형사들이 많이 들어왔고 수사 기법도 과학화됐죠. DNA 감식, CCTV 분석, 디지털 포렌식 같은 첨단 기술들이 도입됐어요.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어요. 아날로그 수사에 익숙했던 저로서는 새로운 기술들이 어렵기도 했고 젊은 후배들과의 세대 차이도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후배들은 저에게서 현장 경험과 직감을, 저는 후배들에게서 새로운 기술과 사고방식을 배웠죠. 특히 기억에 남는 후배가 있어요. 김영호라는 친구인데 처음엔 정말 어려워했어요. 첫 살인사건 현장에서 토하기도 했고요. 그때 제가 그 친구에게 말했어요. 영호야, 토해도 돼.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기억해. 우리가 여기서 토하는 건 우리가 아직 인간이라는 증거야. 이런 현장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때가 더 위험한 거지. 그 후로 김영호는 정말 훌륭한 형사로 성장했어요. 지금은 강력계 팀장을 하고 있죠. 가끔 전화가 와서 선배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하고 고마워할 때마다 뿌듯합니다. 2017년 33년간의 경찰 생활을 마치고 퇴직했어요. 정년퇴직이었죠. 퇴임식 때 동료들과 후배들이 준비해준 영상을 보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담당했던 사건들, 함께 고생했던 동료들, 키워낸 후배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퇴직 후에는 좀 허전했어요. 33년 동안 매일 아침 출근해서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잡고 피해자를 위로하던 일상이 갑자기 사라진 거니까요. 처음 몇 달은 정말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집에서 TV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제안했어요. 당신이 그동안 겪은 일들을 책으로 써보는 게 어때요? 처음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힘들었던 사건들을 다시 떠올리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제가 겪은 사건들, 만난 사람들, 배운 교훈들을 후배들이나 일반 시민들과 공유하면 의미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책 강력계 형사 33년의 기록을 출간했을 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독자들의 반응도 좋았고요. 형사님 덕분에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됐어요. 현실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같은 댓글들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죠. 요즘 제 일상은 참 평화로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전에는 글을 쓰고 오후에는 가끔 경찰서나 대학교에서 강연을 해요. 젊은 경찰관들이나 학생들에게 경험담을 들려주는 거죠. 손주들도 생겼어요. 첫째 아들 가정에서 손자 하나, 둘째 딸 가정에서 손녀 둘을 낳아줬죠. 예전에는 바빠서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저희 부부에게 손주들을 맡기고 가끔 여행도 다녀와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낼 때가 가장 행복해요. 특히 5살 된 손녀가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들 잡는 경찰관이었지? 타고 물을 때마다 뿌듯하죠. 그럴 때마다 그래, 할아버지는 착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일을 했단다 하고 대답해줘요. 63년을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절망적이었던 순간들, 가족과 갈등했던 시간들, 생사를 오가는 위기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경험들이 제게는 소중한 자산이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빨리 포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조금만 힘들어도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면서 쉽게 그만두려고 해요. 물론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제 경험상 진짜 자신에게 맞는 일인지 아닌지는 최소한 3년은 해봐야 알 수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경찰이 될 생각이 없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시작했는데 결국 천직이 됐어요. 그리고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수많은 실패를 겪었어요. 잡지 못한 범인들, 놓친 증거들, 가족과의 갈등, 건강 문제. 하지만 그런 실패들이 있었기에 더 성숙해질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제가 한강 다리에서 포기하고 싶었을 때, 만약 그때 정말 포기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겠죠. 힘든 순간이 와도 일단 내일까지만 버텨보자, 이번 주만 더 해보자 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나가다 보면 길이 보여요. 33년 경찰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내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1986년에 결혼했는데 그때 아내 나이가 25이었어요. 예쁘고 똑똑한 여자가 왜 경찰관인 저를 선택했는지 지금도 신기해요. 신혼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둘이 함께 꿈꾸던 게 많았거든요. 작은 집이라도 우리 집을 갖고 아이들 낳아서 잘 키우고 가끔은 여행도 가고. 평범하지만 소소한 행복을 꿈꿨어요. 하지만 제가 강력계로 가면서 모든 게 달라졌죠. 밤낮 없는 근무, 위험한 상황들, 스트레스. 아내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안해요. 그래도 아내는 한 번도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끔 힘들어할 때도 있었지만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이해해줬어요. 당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일이잖아요. 조금 더 참을게요.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은퇴 후에는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4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이제야 제대로 된 부부가 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장도 함께 보러 가고 가끔은 여행도 떠나요. 며칠 전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참 오래 살았네요. 그런데 더 오래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감사한 사람이에요.
지금 제 하루는 이렇게 시작돼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에 산책을 가요. 화성시는 공원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동탄 센트럴파크, 화성호수공원. 산책하기 딱 좋은 곳들이 많아요. 산책하면서 만나는 동네 어르신들과 인사도 나누고 가끔은 벤치에 앉아서 책도 읽어요. 요즘에는 주로 역사책이나 철학책을 읽어요. 젊을 때는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이죠. 오전에는 글을 써요. 두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형사로서의 경험담뿐만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으려고 해요. 오후에는 가끔 강연을 나가거나 손주들을 돌봐줘요. 손주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즐거워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을 보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복잡한 일들이 다 사라져요.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TV를 보거나 동네를 산책해요. 요즘 화성시는 밤에도 참 예뻐요. 동탄 신도시 쪽은 야경이 정말 멋있어요. 30년 전에 이곳에 터를 잡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63년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젊을 때는 없는 것, 부족한 것에만 집중했어요.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그런 것들을 쫓아다녔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감사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 용서예요. 저는 오랫동안 완벽주의자였어요. 저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무 엄격했죠.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고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죠.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요. 범죄자들을 수없이 만나면서도 배운 게 있어요. 그들도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나 딸이었다는 거예요. 환경과 선택이 그들을 그 길로 이끌었을 뿐이죠. 물론 범죄는 용납할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람 자체를 미워할 필요는 없다는 걸 배웠어요. 세 번째는 소통의 중요성이에요. 제가 가족과 갈등을 겪었던 것도 사건 수사가 막힐 때도 결국은 소통 부족 때문이었어요.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너무 빨리 달리면 금세 지쳐요. 천천히, 꾸준히 자신만의 페이스로 가는 게 중요해요. 제가 22살에 한강 다리에서 절망했을 때 만약 누군가 60년 후에 당신은 행복한 할아버지가 되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해줬다면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됐어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치유해 주더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저와 비슷한 또래분들이라면 은퇴 후의 공허함,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불안감 같은 것들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인생의 후반부야말로 진짜 자신만의 시간이에요.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정말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죠. 저는 63세의 작가가 됐어요. 누가 상상했겠어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도 드라마가 있고 감동이 있고 교훈이 있더라고요. 33년간 강력계 형사로 살면서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그만큼 따뜻한 면도 많이 봤습니다. 피해자를 위로하는 가족들, 진실을 위해 증언하는 시민들, 동료를 위해 밤새 수고하는 형사들.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한 곳이에요. 지금도 전국의 경찰서에서는 제 후배들이 밤낮으로 뛰어다니고 있을 거예요. 위험한 현장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아도 반드시 출구가 있어요.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분명 그 출구를 찾으실 거예요. 인생은 정말 길어요. 20살의 실패가 인생 전체를 결정하지 않아요. 40살의 위기가 끝이 아니에요. 60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저처럼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특히 아내에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남은 시간도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였는데 지루하지 않으셨길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도 저만큼이나 소중하고 의미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화성시에서 김명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